아기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 아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수진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었다. 수진은 강남 한복판의 최저택에 도착한 지 겨우 3시간이 지났을 뿐이었다. 빈 속과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이 일자리가 절실했다. 구로동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2시간을 달려왔다. 당신이 3달 만에 10번째예요. 최민호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제 아들 준우는 생후 8개월이고 선천적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난 베이비시터는 사흘 전에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최민호는 한국에서 가장 두려운 기업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깊게 파인 눈 밑은 피곤함보다 더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였다.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동생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5살의 그녀 품에서 죽었으니까. 민호는 그녀를 텅 빈 복도를 지나 끝에 있는 닫힌 문으로 데려갔다. 필요 없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이는 혼자 있는 게 나아요. 수진은 집 청소를 시작했다. 2시간 후, 그녀는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기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준우는 유람 안에 혼자 있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구겨진 옷과 더러운 기저귀. 마치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 같았다. 수진이 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준우는 절박하게 그녀에게 매달렸다. 괜찮아, 아가야, 그녀가 속삭였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은빛 십자가 목걸이가 강렬한 빛을 반사했다. 그리고 준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빛을 따라갔다. 수진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십자가를 왼쪽으로 움직였다. 아기의 눈이 따라갔다. 오른쪽으로. 다시 따라갔다. 세상에,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넌 볼 수 있구나. 이 아이는 눈이 먼 게 아니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무고한 아기를 어둠 속에 버려지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이 거짓말로 이득을 보는가? 그리고 그녀가 진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방문을 닫았다. 은빛 십자가가 아직도 목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답없는 질문들의 소용돌이였다. 그 아기는 빛을 따라갔다. 반응했다. 보았다. 하지만 준우가 눈이 먼 게 아니라면 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인 최민호는 그 반대를 확신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단을 내려갔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그녀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다. 첫날부터 의심을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방금 발견한 진실이 불처럼 속을 태우고 있었다. 부엌에서 그녀는 느리고 지친 동작으로 설거지를 하는 나이 든 여자를 발견했다. 회색 머리를 단단히 묶고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 새로 온 사람이군요. 그녀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박영숙이에요. 여기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갑습니다. 김수진입니다. 영숙이 옆눈질로 그녀를 보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지난 6개월 동안 20명의 직원이 이 집을 거쳐갔어요. 아무도 2주 이상 버티지 못해요. 왜인지 알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 때문이죠. 민호 씨가 고용한 전문 베이비시터들은 그 아이가 섬뜩하다고 말해요. 울어야 할 때 절대 울지 않는다고. 다른 아기들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마치 속이 텅 빈 것 같다고. 잠시 멈췄다.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돌보지만 힘들어요. 수진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정반대를 봤다. 준우는 빛에 반응했다. 생명을 보였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없을 때 아기를 돌보잖아요. 무엇을 눈치채셨어요? 영숙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에서는 해가 강남의 빌딩 뒤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집에는 질문하지 않는 게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조언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들리는 톤으로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에게 3층에 있는 작은 방이 배정되었다. 가정부 방 근처였다. 단순하지만 깨끗했다. 좁은 침대, 옷장 하나, 그리고 뒷마당이 보이는 창문.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저택의 소리를 들으며 먼 곳에서 들리는 시계의 째깍거림,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더 억눌린 울음소리.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준우였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기 방으로 가는 길을 더듬어 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다. 준우가 요람해서 울고 있었다. 얼굴은 빨갛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부드러운 말을 중얼거렸다. 괜찮아, 아가야. 내가 여기 있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준우는 8개월 된 아기답지 않은 놀라운 힘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울음이 점점 잦아들어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수진이 부드럽게 아기를 흔들며 예전의 동생 지은이에게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준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맹인의 텅 빈 눈이 아니라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의 호기심 어리고 깊은 시선으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기는 눈이 먼 게 아니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 어둠 속에 산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가 준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누가 감히? 소음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 수진은 준우를 안은 채 얼어붙었다. 발걸음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녀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두려웠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최민우가 문간에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와 어두운 가운을 입고
그의 표정은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가 낮고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한 것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침을 삼키며 준우를 더욱 꽉 안았다. 울고 있었어요.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단호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아기를 빼앗았다.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수진을 향해 작은 손을 뻗으며. 하지만 민호는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아기를 흔들었다. 마치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수진은 그를 조용히 지켜봤다. 이 남자에게는 뭔가 깊이 부서진 것이 있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포기였다. 마치 자기 아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최 사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피가 식은 채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밤에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준우는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달빛에 비친 그의 어두운 눈에는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부엌으로 내려갔다. 영숙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달걀찜, 김치찌개, 그리고 누룽지.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없애지는 못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진이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애쓰며 인사했다. 영숙이 가스레인지에서 찌개를 저으며 옆눈질로 그녀를 봤다. 어젯밤에 소음 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수진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없었다. 준우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달래줬어요. 최 사장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영숙이 불을 끄고 천천히 수진을 돌아봤다. 경고했잖아요. 여기는 규칙을 따라야 해요. 민호 씨는 아들에 대해 아주 민감해요. 왜요? 수진이 물었다. 자기 아들인데 왜 아이 곁에 있기를 거부하는 거죠?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들었어요. 준우가 태어났을 때 민호 씨는 달라졌어요. 아내 서연 씨가 떠난 후에는 더 심해졌죠. 떠났다고요? 1년 전이에요. 준우가 2달밖에 안 됐을 때 서연 씨는 어느 날 가방을 싸서 나갔어요. 말도 없이.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준우는 엄마 없이 자란 거네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를 보지 않죠. 영숙이 마무리했다. 민호 씨는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하지만 직접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영숙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 일이나 하고, 월급 받고, 살아남으세요. 이 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그날 오후, 수진은 서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방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즈니스 서적, 법률 서적, 그리고 의료 서적.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의 파일에 멈췄다. 최준우, 의료 기록이라고 써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손이 파일로 향했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밀어붙였다. 파일을 열었다. 진단서들이 나왔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선천성 전맹, 두 번째는 삼성의료원. 같은 진단. 세 번째는 개인 안과 전문의로부터. 박지훈 박사. 그 이름이 모든 보고서에 나타났다. 박지훈 박사는 준우의 주치의였다. 그리고 매번 진단은 동일했다. 완전한 시각장애. 하지만 수지는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다. 준우는 빛을 따라갔다. 그녀를 봤다. 그 아이는 볼 수 있었다. 그녀가 파일을 계속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을 집어들었다.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 세련되고 우아한. 그녀의 눈에는 뭔가 텅 빈 것이 있었다. 마치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진짜로는 보지 않는 것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있었다. 서영과 준우. 생후 1개월. 준우의 엄마. 떠난 여자. 수지는 계속 파일을 뒤적였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을 발견했다. 접혀 있는, 숨겨진 것처럼. 펼쳤다.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첫 번째 사진, 서영과 한 남자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웃으며.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가 서연을 안고 있었다. 해변에서. 세 번째 사진, 그들이 호텔 앞에서 키스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다. 박지훈 박사. 준우의 의사. 민호의 친구. 그리고 서연의. 무엇?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돌아섰다. 민호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어두웠다. 저는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일이. 그거 열었어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되어 있었다. 수진이 사진들을 내밀었다. 최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뭔가요? 민호가 사진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다. 손을 뻗어 사진들을 낚아챘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파일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당신은 그냥 내 개인적인 것들을 뒤지고 있었던 거죠. 민호가 끊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해고해요.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최 사장님, 기다려 주세요. 나가요. 그가 소리쳤다. 수지는 물러섰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우였다. 두 사람 모두 멈췄다. 제발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를 해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해주세요. 당신 아들을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민호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에 뭔가가 깜박였다. 고통? 희망. 준우는 눈이 멀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수진이 간청했다. 당신 눈으로. 의사의 말이 아니다. 민호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내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지온 박사가 와요. 원래 검진을 위해. 그때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걸. 좋아요, 수진이 말했다. 그럼 내가 옳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 수 없었다. 내일 박지훈 박사가 온다. 서영과 불륜을 저지른 남자. 그리고 준우의 맹인 진단을 내린 남자. 너무 많은 우연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달이 밝았다. 정원이 은빛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정원에 있는 인물.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위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창문을 보고 있는. 수진이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시 내다봤을 때, 인물은 사라져 있었다.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우를 돌봤다. 아기를 씻기고, 입히고, 먹였다. 모든 순간에 준우가 그녀를 봤다.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볼 수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이 문을 열었다. 박지훈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잘생기고, 세련되고, 완벽한 미소를 가진. 하지만 수진이 그의 눈을 봤을 때, 그곳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민호야, 그가 따뜻하게 인사하며 민호를 포옹했다.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계단에 서 있는 수진에게로 향했다. 준우를 안고 있는 새로운 베이비시터? 네, 민호가 말했다. 김수진 씨예요. 지훈이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미소 짓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이 계단을 올라와 준우를 보려고 다가왔다. 오늘은 어때, 작은 친구? 수진은 준우를 더 꽉 안았다. 아기가 그녀 품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준우도 위험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 원래 검진을 하러 왔어요. 지훈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민호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아이가 최근에 불안해했다고 했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걱정과 거리감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소보다 더 울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는 그녀가 방에 들어갈 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훈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다. 단 1초였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의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선천적 맹인 아기들이 다른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소리, 냄새, 진동. 시각적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지는 분노가 혈관을 끓게 하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가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고통과 신뢰에 눈이 멀어 모든 말을 믿고 있었다. 검사해도 될까요? 지훈이 준우를 향해 팔을 뻗으며 물었다. 수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모든 본능이 아기를 넘기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민호가 기대하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직원일 뿐이었다.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아기를 건넸다. 준우가 즉시 울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 영혼을 찢는. 괜찮아, 꼬마야. 지훈이 따뜻하게 들리려 하지만 공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아기를 거실로 데려갔다. 민호가 뒤따랐다. 수지는 뒤에서 걸으며 불신의 눈으로 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지훈 박사가 준우를 소파에 놓고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아기의 눈 가까이 가져가 좌우로 움직였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준우가 그녀와 했던 것처럼 빛을 따라간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준우가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고정시킨 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수지는 세상이 발 아래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상상했던 걸까? 아기의 반응이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 지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전등을 넣었다. 보시다시피 시각적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진단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한 선천적 맹인. 민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고마워, 지훈아. 내 도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훈이 가짜 동료애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친구 위해서 뭐든지 해야지. 수지는 공포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지훈이 가방에 도구를 넣는 동안 준우가 머리를 약간 돌렸다. 빛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훈의 손을 향해서. 그리고 아기의 눈에서 수지는 뼛속까지 얼게 하는 무언가를 봤다. 두려움. 준우는 박지훈 박사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건 단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아기가 그를 알아본 것이다. 그를 본 것이다. 빛에 반응하지 않은 척했다. 마치 숨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최 사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혼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놀라며 그녀를 봤다. 지금? 중요해요. 지훈이 민호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 시선에 뭔가가 있었다. 공모. 통제. 알았어,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지훈아, 서재에서 기다려줘. 금방 갈게.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가기 전에 수진을 조용한 경고의 눈빛으로 봤다. 그들이 혼자 남았을 때 민호가 팔짱을 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준우는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최 사장님, 당신 아들은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뒤따른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했다. 민호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미친 말을 했다는 듯이 그녀를 봤다. 뭐라고 했어요? 준우는 볼 수 있어요.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저는 매일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는 물체를 눈으로 따라가요. 빛에 반응해요. 제가 방에 들어갈 때 저를 봐요. 그 아기는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민호가 뒤로 물러났다. 불신과 더 어두운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분노.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의 모든 의사가 틀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느끼며 말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충분해요. 민호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끊었다.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 희망을 심는 건 용납하지 않겠어요. 준우는 이 나라 최고의 전문가에게 진단받았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당신 가장 친한 친구요. 수진이 앞치마에서 사진들이 든 봉투를 꺼내며 물었다. 당신 아내와 몰래 만나던 그 사람 말이에요? 사진들을 그에게 건넸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첫 번째 이미지를 봤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영과 지훈 박사가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두 번째. 해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세 번째.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민호가 사진들을 바닥에 불타는 것처럼 떨어뜨렸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서재에 있었어요. 준우 파일에. 민호는 머리를 손에 파묻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소리가 불규칙하고 끊어졌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수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최 사장님, 제발. 한 가지만 증명해 보세요. 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관찰하세요. 제가 본 것을 보실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의 폭풍이 있었다. 고통, 배신, 혼란. 그리고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만약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면? 그럼 제가 떠날게요. 수진이 약속했다. 사직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옳다면 당신 아들은 당신이 싸워주길 필요로 해요. 민호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또 다른 실망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아들은 이미 매일 실망을 겪고 있어요. 자신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 그 말들은 민호의 배에 주먹질 같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소음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빠른 발걸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 박지훈이 거실 입구에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민호야, 지금 얘기 좀 해야 해. 그의 시선이 바닥의 사진들로 향했다. 표정이 바뀌었다. 더 이상 전문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였다. 이게 뭐야?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지만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나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훈아. 지훈이 침을 삼켰다. 그리고 간신히 억제된 증오로 수진을 봤다. 이 여자가 너를 조종하려고 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
민호가 사진 하나를 들어 올렸다. 너랑 소연이 키스하는 게 거짓말이야? 침묵이 압도적이었다. 민호야,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설명해봐. 민호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요구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아들의 생명을 맡은 의사가, 왜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는지 설명해봐. 지훈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다. 그리고 마치 우주가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준우가 그들이 놓아둔 소파에서 울기 시작했다. 셋 모두 아기를 향해 돌아섰다. 수진이 먼저 반응했다. 다가가서 아기를 안아 올려 부드러운 말로 달랬다. 하지만 그때 거실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준우가 수진의 목에 걸린 은빛 십자가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반사된 빛의 섬광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눈이 움직임을 따라갔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민호가 숨이 막힌 듯한 소리를 냈다. 마치 폐에서 공기가 빠진 것 같았다. 세상에. 그가 보고 있어? 지훈 박사가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불가능해. 하지만 그것은 가능했다. 그리고 모두가 봤다. 준우는 볼 수 있었다.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다음 순간은 혼란이었다. 민호가 앞으로 뛰어나와 수진의 팔에서 준우를 빼앗았다. 처음으로, 진짜로 자기 아들을 봤다. 아기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준우가 되돌아봤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봤다. 민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쏟아졌다. 내 아들. 내 아들이 볼 수 있어. 그가 흐느끼며 속삭였다. 준우를 가슴에 꼭 안으며. 지훈이 문으로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수진이 그의 길을 막았다. 어디 가세요, 박사님? 설명하실 게 많잖아요. 지훈의 눈이 어두워졌다. 비켜. 왜 그랬어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왜 무고한 아기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소연 때문이에요? 지훈이 웃었다. 차갑고 공허한 웃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럼 말해주세요. 민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준우를 한 팔로 안고 눈은 복수의 불길로 타올랐다. 말해, 지훈. 지금 당장. 지훈이 그들을 번갈아 봤다.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숨을 쉬었다. 좋아. 진실을 원해? 여기 있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소연은 나를 사랑했어. 너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민호야. 결혼한 건 돈 때문이었어. 그리고 임신했을 때, 우리는 기회를 봤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기회? 준우를 맹인으로 만들 기회,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실제로는 아니야. 단지 너가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소연은 떠날 수 있었어. 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되는 압박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너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녀를 막지 않았지. 그래서 넌 민호의 목소리가 깨졌다. 진단을 조작했어? 간단했어.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주치의였어. 내가 말하는 건 모든 법이었지.
그리고 서연은 자유로웠어. 우리는 자유로웠어. 하지만 준우는 수진이 분노로 떨리며 물었다. 무고한 아기는? 그를 어둠 속에 혼자 남겨둔 거예요. 지훈이 그녀를 차갑게 봤다. 부수적 피해야. 민호가 그를 기관에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우리 길에서 벗어났겠지. 하지만 그는 집에 두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지. 수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코를 들이밀었지. 민호가 앞으로 나아가 지훈의 칼날을 잡았다. 내 아들. 내가 1년 동안 슬퍼했던 내 아들. 넌 그를 파괴하려고 했어. 넌 스스로 그를 파괴해서 지훈이 되쏘았다. 넌 한 번도 그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넌 내 아들을 버린 거야, 민호. 나 아니야. 그 말들은 칼처럼 베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실이었으니까. 민호가 지훈을 놓아주었다. 뒤로 물러나며 준우를 더욱 꽉 안았다. 나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 내 집에서 나가. 이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내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지훈이 웃었다. 경찰? 무슨 혐의로? 잘못된 짓난? 행운을 빌어. 아동학대, 수진이 끼어들었다. 의료 과실. 사기. 얼마나 더 필요해요? 지훈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가 수진을 봤고 그 눈에 그녀는 뭔가 어두운 것을 봤다. 당신은 실수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큰 실수를. 그건 위협인가요? 경고야, 그가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문이 그의 뒤에서 쾅 닫혔다. 수지는 떨었다.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민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을 되찾게 해줘서. 수진이 그를 봤다.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준우를 꼭 안고 있는 그를. 처음으로 아버지처럼 보였다. 천만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의 말이 메아리 쳤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어떤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누가 그것들을 보호하려고 할까? 3개월 후. 준우는 번창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밝았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웃고, 놀고, 모든 것을 탐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다. 민호는 변했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사업가였지만, 이제 그는 매일 저녁 일찍 집에 왔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저 함께 있기 위해. 수지는 머물렀다.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박지우는 사라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그가 나라를 떠난 증거가 있었다. 서연과 함께.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준우를 재우고 있을 때, 그녀는 창밖에서 무언가를 봤다. 차 한 대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엔진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안에는 그녀를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다. 그녀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지온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차가 천천히 떠났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준우를 더 꽉 안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진실이 가장 밝게 빛나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가장 어두운 거짓말까지도 깨뜨릴 수 있으니까.